화물의 운송, 그리고 화물 운송의 형태, 그리고 선박, 전기선과 부전기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나나요? 전 시간에 무역 클레임에 대해서 배웠었죠? 클레임이 무엇이었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클레임의 종류는 뭐가 있었죠? 클레임의 내용은 뭐가 있었죠? 자, 그러면 클레임의 해결 방법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당사자 간 해결하는 방법과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방법이 있었어요. 알선, 중재, 보정, 소송.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중재제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중재 중요했죠. 소송과 비교해서 쌤이 수업을 자주 했었는데요. 복습을 간단히 하면 중재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 모든 분쟁이 대상이고 소송은 법원이 해결해주는 것으로 민사, 형사, 행정, 선거 등 모든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재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구속력, 기판력, 집행력, 현성력을 효력을 갖고요. 소송은 구속력,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을 갖습니다. 중재는 보통 단심제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이 짧다는 점, 소송은 3심제이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은 국제운송에 대해서 배워보려는데요. 여기서 운송이란 효용이 낮은 지역에서 효용이 높은 지역으로 물자를 이동시키는 것을 뜻해요. 화물이 옮겨진다는 뜻이겠죠. 거리 극복을 통해 물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국제운송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둔 수출상이나 수입상이 물품 매매 계약을 통해 계약 목적물을 수입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화물 운송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해상 운송, 복합 운송, 항공 운송으로 나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해상 운송 계약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화물의 운송 형태에 따라서 선박을 구체적으로 전기선과 부전기선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이러한 해상 운송 계약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선박회사는 물품의 해상 운송을 대행하고 수출상은 이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해상 운송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박회사는 운송인이겠고 수출상은 송하인이겠죠. 단어들이 조금 낯설지만 익숙해져 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해상 운송 계약은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요. 첫 번째는 계품 운송 계약, 두 번째는 용선 운송 계약입니다. 계품 운송 계약이란 해상 운송인이 다수의 화주와 개별적으로 화물 운송 계약을 맺는 것을 뜻해요. 이때 운송인은 물품 운송을 약정하고 송하인은 운임 지급을 약정합니다. 이러한 계품 운송 계약의 특징은 해상 운송인이 불특정 다수의 화주로부터 화물 운송을 위탁받아 집화된 화물을 혼적, 즉 한 선박이 여러 가지 화물을 쌓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혼적함으로 주로 전기선 운송에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계품 운송 계약은 선화증권 약관에 의한 부합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서 없이 해상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품 운송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므로 별도의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나 대개 선복 요청서를 제출하여 선박회사가 인수 확약서를 발행하면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계품 운송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이나 그의 대리인은 계약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고 선박회사는 선적 선화증권을 발급합니다. 여기서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증거이자 물품 인도의 증거이고 권리증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로 용선 운송계약이란
해상운송은 선박의 전부 또는 선복의 일부를 제공하여 적재된 물품을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운송계약입니다. 이러한 용선 운송계약의 특징으로는 주로 벌크, 살물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부정기선을 이용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정기선은 계품 운송계약에 주로 이용되고, 용선 운송계약에서는 부정기선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러한 용선 운송계약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일부 용선 계약이 있고요. 전부 용선 계약이 있습니다. 일부 용선 계약은 말 그대로 선주로부터 선복의 일부를 빌려서 사용하는 계약을 뜻하고요. 전부 용선 계약은 전체를 빌려서 사용하는데요. 종류는 항해 용선 계약, 기간 용선 계약, 나 용선 계약 이렇게 나뉩니다. 자, 항해 용선 계약이란 예상 항해 기간과 화물량이나 선복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선주가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그리고 선주의 부담 비용은 직접 선비, 간접 선비, 운항비를 부담해야 하고요. 용선자는 용선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기간 용선 계약은 말 그대로 기간에 따라 결정되고요. 항해 용선 계약과 마찬가지로 선주가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하지만 선주가 항해 용선 계약과는 한 가지가 다르게 운항비는 용선자가 부담합니다. 즉, 직접 선비나 간접 선비는 선주가 부담하지만 용선자가 용선료나 운항비를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용선 계약은 기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기간 용선 계약과 같은데요. 선주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용선자가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선주는 상각비만 부담하면 되고요. 상각비 외 모든 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합니다. 자, 그 다음은 해상 운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해상 운임은 정기선의 운임과 부정기선의 운임으로 구별됩니다. 정기선은 기본 운임이나 할증료의 다양한 종류로 구별되는데요. 먼저 해상 운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운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이 기본 운임은 중량, 용적, 가격이 그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기본 운임 말고도 할증료가 있는데요. 일정 항로를 취항하는 정기선이 기항하는 항구간 기본 운임 외에 특별히 인상하거나 부과하는 운임을 할증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의 종류로는 중량 할증 운임, 용적 및 장척 할증 운임, 양육항 선택료, 통할증료, 유류 할증료, 채선 할증료, 운하 할증료, 저유항 할증료 이렇게 구별됩니다. 중량 할증 운임이란 화물 일단위가 일정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할증료입니다. 용적 및 장척 할증 운임이란 화물의 부피나 크기가 크거나 또는 길이가 길 때 부과하는 할증료입니다. 양육항 선택료란 선적할 때 목적항을 2개로 했다가 본선 출항 후 그중 1개항을 선택할 때 부과하는 할증료입니다. 통화 할증료란 운임 표시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을 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입니다. 유류 할증료란 유류 가격 인상으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입니다. 채선 할증료는 혼잡 할증료라고도 하는데요. 양육항에 선박이 많아서 대기시간이 길어졌을 경우 선사의 비용 손실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럴 때 화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할증료를 뜻합니다. 운하 할증료란 해당 항로의 운하를 이용하는 경우 운하를 사용료를 화주에게 전가하는 할증료입니다. 저유항 할증료란 선박 운항에 필요한 연료유를 저유항유로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화주에게 전가하는 할증료를 뜻합니다. 자, 그럼 부정기선의 운임은 뭐가 있을까요? 부정기선의 운임은
선주와 화주 간에 체결하는 용선계약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되잖아요. 그러므로 부정기선의 운임은 선복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므로 항상 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례운임, 선복운임, 부적운임이라고도 구별합니다. 이 부정기선과 정기선의 운임 이외에도 기타 부대 비용이 있는데요. 부두 사용료나 터미널 화물 처리비, 컨테이너 화물 적입비, 서류 발급비 등이 기타 부대 비용입니다. 보통 증권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우리가 회계 시간에 배웠던 유가증권이 생각나죠. 이러한 선화증권도 해상 운송을 할 때 중요한 서류가 되는데요. 선화증권은 영어로 BL, 줄여서 B/L이고 Bill of Landing의 줄임말입니다. 선화증권이란 해상 운송 계약 및 운송인에 대한 물품의 수령이나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으로서 운송인이 동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신용장을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에서는 선화증권과 기타 선적서류를 구비하여 화환어음을 발행한 뒤 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므로 상업송장이나 보험증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선적서류입니다. 선생님이 선화증권에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영어로 BL입니다. Bill of Landing. 자, 이러한 선화증권은 세 가지 기능을 갖는데요. 첫 번째로는 권리증권입니다. 증권상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권리를 나타낸다는 뜻인데요. 선화증권의 인도는 물건 자체의 인도와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이것을 인도증권성이라고 하고요. 선화증권은 배서를 통해 그 권리가 이전됩니다. 즉, 물품의 인도 청구권, 물품의 소유권, 물품의 담보권 등이 이전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배서란 증권상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 증권의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운송계약의 증거입니다. BL 전면과 이면에는 상법에 따라 화물 운송에 관해 송화인과 선박회사가 체결한 운송계약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운송계약의 증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화물 수량증인데요. 이러한 선화증권은 여기에 기재된 화물의 명세, 수량, 중량 및 상태와 동일한 물품을 인수하거나 수령했음을 나타내는 화물 영수증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선화증권은 선적항에서 무엇이 어떠한 상태로 선적되었는가를 나타내므로 선사는 목적항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화증권은 법적 성질을 갖는데요. PPT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유가증권성, 요인증권성, 요식증권성, 지시증권성, 채권증권성, 제시증권성, 인도증권성, 처분증권성의 법적 성질을 갖습니다. 유가증권성이란 선화증권은 주식이나 어음처럼 유가증권에 포함되는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어느 때라도 현금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인증권성이란 증권상 권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원인을 요구하는 성질을 뜻합니다. 즉, 선화증권은 그 전에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했다는 원인에 의해 발행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요식증권성이란 상법이나 선화증권의 준거법에 명시된 법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시증권성이란 배서나 교부의 방법으로 양도하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김영식 선화증권이라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증권성이란 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이를 발급한 운송인에 대하여 선화증권상에 표시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채권증권의 성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시증권성이란
증권과 교환함으로써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는 성격을 갖습니다. 양육항에서 화물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채무를 변제했거나 변제를 약속한 후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선사에게 선화증권을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인도증권성이란 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자는 해당 화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화물을 소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분증권성이란 선화증권을 작성한 경우에 물품에 대한 처분을 선화증권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선화증권에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법적 기재사항이라고도 하는 이 필수 기재사항은 우리나라 상법에서 명시하고 있고요. 운송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의 명칭, 국적, 톤수를 입력해야 하고요. 송화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이나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운송물의 외관 상태, 용선자나 송화인의 성명이나 상호, 수화인의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이나 상호, 선적항은 어디인지, 양육항은 어디인지, 운임은 얼마인지, 발행지와 그 발행 연월일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반면 임의 기재사항도 있습니다. 통지처나 선장의 성명, 운임의 지불지, 일반 약관 또는 면책 약관, 선화증권 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서류가 되는 가장 중요한 선화증권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선화증권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증권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우리가 회계 시간에 배웠던 유가증권이 생각나죠. 이러한 선화증권도 해상 운송을 할 때 중요한 서류가 되는데요. 선화증권은 영어로 BL, 줄여서 B/L이고 Bill of Landing의 줄임말입니다. 선화증권이란 해상 운송 계약 및 운송인에 대한 물품의 수령이나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으로서 운송인이 동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신용장을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에서는 선화증권과 기타 선적서류를 구비하여 화환어음을 발행한 뒤 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므로 상업송장이나 보험증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선적서류입니다. 선생님이 선화증권에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영어로 BL입니다. Bill of Landing. 자, 이러한 선화증권은 세 가지 기능을 갖는데요. 첫 번째로는 권리증권입니다. 증권상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권리를 나타낸다는 뜻인데요. 선화증권의 인도는 물건 자체의 인도와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이것을 인도증권성이라고 하고요. 선화증권은 배서를 통해 그 권리가 이전됩니다. 즉, 물품의 인도 청구권, 물품의 소유권, 물품의 담보권 등이 이전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배서란 증권상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 증권의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운송계약의 증거입니다. BL 전면과 이면에는 상법에 따라 화물 운송에 관해 송화인과 선박회사가 체결한 운송계약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운송계약의 증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화물 수량증인데요. 이러한 선화증권은 여기에 기재된 화물의 명세, 수량, 중량 및 상태와 동일한 물품을
인수하거나 수령했음을 나타내는 화물 영수증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선화증권은 선적항에서 무엇이 어떠한 상태로 선적되었는가를 나타내므로 선사는 목적항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화증권은 법적 성질을 갖는데요. PPT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유가증권성, 요인증권성, 요식증권성, 지시증권성, 채권증권성, 제시증권성, 인도증권성, 처분증권성의 법적 성질을 갖습니다. 유가증권성이란 선화증권은 주식이나 어음처럼 유가증권에 포함되는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어느 때라도 현금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인증권성이란 증권상 권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원인을 요구하는 성질을 뜻합니다. 즉, 선화증권은 그 전에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했다는 원인에 의해 발행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요식증권성이란 상법이나 선화증권의 준거법에 명시된 법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시증권성이란 배서나 교부의 방법으로 양도하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김영식 선화증권이라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증권성이란 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이를 발급한 운송인에 대하여 선화증권상에 표시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증권의 성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시증권성이란 증권과 교환함으로써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는 성격을 갖습니다. 양육항에서 화물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채무를 변제했거나 변제를 약속한 후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선사에게 선화증권을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인도증권성이란 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자는 해당 화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화물을 소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분증권성이란 선화증권을 작성한 경우에 물품에 대한 처분을 선화증권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선화증권의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법적 기재사항이라고도 하는 이 필수 기재사항은 우리나라 상법에서 명시하고 있고요. 운송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의 명칭, 국적, 톤수를 입력해야 하고요. 송화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이나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운송물의 외관 상태, 용선자나 송화인의 성명이나 상호, 수화인의 또는 통지수령인의 상명이나 상호, 선적항은 어디인지, 양육항은 어디인지, 운임은 얼마인지, 발행지와 그 발행 연월일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반면 임의 기재사항도 있습니다. 통지처나 선장의 성명, 운임의 지불지, 일반 약관 또는 면책 약관, 선화증권 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